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미남단. 애국미남단 1호 역사학자 전호영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틀 전 새벽에 두 선생님들 놀라셨죠. 경계 경보인지 뭔지 삐 하는 소리가 깼어요. 저도. 저는 4번 소리를 들었어요. 4번이나요? 처음에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도 들었고, 예, 경계 경보 들렸고, 네. 그다음에 방송 소리 들렸고, 네.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들렸고, 네. 오발령이라는 소리 또 들렸고. 그러니까 오발령 소리는 안심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앞에 4번은 굉장히 긴장되는 소리들이었어요. 네. 교수님은요? 예, 저는 처음에 상당히 듣도 보도 못한, 듣지 못한 소리가 나서 네. 놀랐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내용 보고 옛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 초등학생, 그때 국민학생 때였죠. 네. 공습경보 훈련생들 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거보다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상당히 놀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겠네요. 3학년 때부터. 맞습니다. 예. 예, 고등학교 때까지 매달 그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예.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받은 훈련은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비닐 뒤집어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경보가 나왔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지하철로 가라는 건지 가야 될지 옥상으로 가야 될지 공원으로 가야 될지 도대체 무슨 경계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현대 도시들 특히 서울 같은 도시들은요. 이 전쟁이 정말 취약해요. 그렇죠. 예. 네, 이제 물을 구할 수가 없고 전기 나가면은 도저히 아파트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경계경보 발령을 내리고 대피하라고 해봤자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그 전쟁 전문가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북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2, 3분 안에 서울에 다 도착한답니다. 그리고는요 수백만 명이 몇 시간 안에 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되나. 전쟁 나면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았고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평화가 정말 답이구나.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사건에서 좀 배워야 될 텐데 전쟁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의 공부 주제는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는 전쟁을 떼어놓고 휴전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역사 속에서도 6.25 너무 뼈아픈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전쟁의 역사에서 뭘 배워야 될지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배워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 크게는 이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긴장 고조도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격언으로 좀 유명한 것이 그게 있잖아요. 네. 노인이 전쟁을 결정하고 네. 청년이 전쟁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우리 이제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은 좀 작은 규모의 국지전이었다고 좀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쟁들을 20세기에 다 겪었는데 전쟁 상황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 이후의 상황도 굉장히 끔찍하고 참혹하죠. 그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6.25 전쟁에서 남북한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이 200만이 넘는다. 전체 인구가 3천만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통계일 뿐이고요. 전쟁 후유증으로 그 이후에 사망한 사람들도 그 이후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겪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6.25 때와 지금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의 상황들이 달라졌어요. 네. 또 이제 전쟁은 주로 도시를 공격하는데 도시의 물리적 환경 자체가 전쟁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 때문에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고요. 모든 이제 생활 설비들이 전기나 가스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끊기거나 이제 파괴되면 도저히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미사일 폭격뿐만이 아니라 그 예컨대 전기 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가스 시설이 망가지거나 파괴되면 이 천만 인구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전쟁은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 그것이 특히 우리 같은 분단 국가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하는 지상 목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전 선생님 말씀에 약간 말을 약간 보태면요. 그 전까지 그 역사학자들이 군사사나 뭐 전쟁사라고 하죠. 근데 보통 이 전쟁을 연구할 때 뭐 전략 전술, 무기 체계 그리고 뭐 이 국가 지도자들의 결정 이런 부분을 주로 살펴왔는데 역사학 연구가 더 진행되고 이제 심화될수록 싸움터에서 병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후방에서 민간인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를 연구하게 되거든요. 하면 할수록 이게 뭐 국가 차원에서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각 동네, 마을, 도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심을 느끼고 큰 피해를 입혔는가가 아주 그 세심하게 드러나거든요. 공부해 보면 공부해 볼수록 절대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경계 경보 방송 문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도 대피하라 이런 경계 경보 이렇게 울리고 했습니까? 아니 그건 그 경계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전쟁사 전문가가 계시긴 한데 비행기가 전쟁에 투입되면서 이제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없어져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제 개념이 총력전 체제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쟁은 전선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선이 있고 후방이 있고 이랬었고 일반 이제 비무장 백성들은 전쟁에 그냥 뭐 물자만 제공하는 것뿐이지 특별히 이제 위협을 받지 않았었는데 비행기가 후방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쟁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곡사포가 성벽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비행기가 전방 후방 개념을 없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것이 2차 세계대전 때부터였거든요. 일본이 그 미국 진주만 공습에 앞서서 그래서 미군의 공습에 앞서서 먼저 이제 준비태세를 점검한다 해가지고 39년경부터 그애가 필요한 훈련들 또 체제 장비들을 해요. 1939년에 경방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공습 대비 방어 단체가 생기고 그때부터 사이렌을 불면 이제 경계 경보 훈련을 하긴 해요. 네. 그리고 그 야간 등화관제 훈련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6.25 이전에도 그 한국인들은 특히 이제 도시 주민들은 그런 이제 경계 경보에 대해 대피하는 경험들을 훈련들을 해오긴 했어요. 아, 예. 근데 그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마음을 생각해보면 아까 저 전쟁 중의 마음을 생각해봤는데 그런 거죠. 미국이 이기는 게 좋으냐, 일본이 이기는 게 좋으냐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식민지 백성들이니까. 예. 그래서 45년도에는 그저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 미군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폭격을 안 할 거다. 한국인들은. 네. 그래서 일부러 흰옷을 입고 거리 나갈 때 나가곤 했었는데 또 일본 경찰이 그거를 용납하지를 않아서 거기다 일부러 검은색 먹물을 물총을 들고서 다 쏴가지고 일본은 참 잔인해요. 게다가 1945년 봄에는 어떤 걸 했냐면 미군 이제 거의 이제 패망 직전이니까 네. 미군 전폭기가 소위탄 요즘 백린탄이니 뭐해서 막 불 붙는 탄 있잖아요. 이걸 투하했을 경우 서울이 목조 건축지대라서 밀집지대라서 다 불에 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에 타더라도 반쪽은 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소개 공지대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아예 민가를 다 헐어버리고 넓은 도로처럼 공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종묘 앞에서 남산에 이르는 세운상가가 들어서 있는 그 50m 폭의 길이 1945년 봄에 만들어진 거예요. 막 민가들 철거. 그러니까 민가를 헐고 훈련도 하고 하는 일들은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있었죠.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는 경계경보 이전에 왜냐하면 우리는 미군이 이제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북한기가 전쟁 초기에는 정말 좀
뭐랄까 전략적 뭐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전쟁 초기에는 우리가 뭐 그거 할 여유도 없었고 또 전쟁이 중반기에 들어서면 실제로 북한이나 중국기가 넘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은 또 미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쟁이 났어요. 그래 피난 가라 이런 대피 방송 이렇게 피난 가지 말라 이렇게 방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 때 피난 가지 말라고 하고 그 정부 고위 관련한 대통령은 피난 가고.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은 아니 뭐 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대통령이 또 피난 가지 마라 또 우리가 지키겠다 하고 먼저 주랭랑을 쳤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게다가 그래놓고 한강다리 폭파했던 거죠. 폭발을 해놓으니까 뭔지를 모르고 이제 있다가 그야말로 우리가 국군이 북진하고 있으니 서울 시민들은 안심하고 제자를 지켜라. 그런데 그 방송의 취지도 목적도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길이 붐빌까 봐. 붐빌까봐 했다는 거잖아요. 먼저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제 괜히 사람들이 그 피난길이 몰려들면은 차가 못 다니니까 안심하고 서울에 있어라라고 방송해놓고 이제 먼저 건너가고 다리 폭파하고 서울 시민들이 뒤늦게 이제 포성이 가까이서 들리는 걸 알고 허겁지겁 짐 싸서 한강다리 갔다가 끊어져서 되돌아오거나 차로 이동하던 사람들은 다리 폭파하는 바람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수십 명 되고요. 그런 상황이었죠. 정말 어떻게 지도자라는 분이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처칠, 히틀러, 스탈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 지도자인데 자국의 수도를 지키겠다고 떠나지 않는 자국의 수도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사람들이죠. 아 그렇군요. 뭐 젤렌스키도 뭐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좀 세계사적으로 세계 전쟁에서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대목이 있습니까? 뭐 공습만 얘기하자면요. 아까 공습이 중요한 주제였었는데 그러니까 민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4km 안에서만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져도 민간이 안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1901년에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11년, 12년 뒤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서로 공중전도 벌이고 원시적인 형태이지만 폭탄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30년이 지났을 때는 까마득하게 하늘을 폭격기들이 메우고 어떤 도시 전체 어떤 구역 전체가 완전히 그 불바다가 되는 상황이 되면서 민간인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상황이었죠. 이 정도로 19세기의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의 전쟁과 20세기 이후의 전쟁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존재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형태가 똑같지가 않고 19세기 이전의 전쟁, 20세기 이후의 전쟁은 질적으로 달라졌고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이 그전의 전쟁에서는 군인들만 죽어나갔고 민간인들이 죽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지만 20세기 이후의 전쟁에서는 군인만큼 어떤 경우는 군인보다 더 많은 비율의 민간인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군인이 더 안전하다. 무기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정도죠. 아니 그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민간인 많이 학살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그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적국의 어떤 그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병사들도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때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옛날에 용병으로 전쟁을 하는데요. 이제 동양과는 다르게 서양에서 용병으로 전쟁을 하는데 용병이 그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이 구역을 적국의 민간인들을 약탈해서 네가 그 약탈권을 줬죠.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20세기 전쟁에서는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적국 군인들만 죽여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적국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도 해쳐야지 전쟁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민간인들을 체계적인 학살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아 그래요? 이렇게 전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괴 대상도 이제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산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 산업체, 공장,
또 이제 그 광산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필수 시설들 이런 것들을 파괴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두려운 게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 그 해안가에 밀집해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핵폭탄 터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북한이 이런 거거든요. 북한이 미사일을 그 원전에다 쏘면요. 그럼 우리는 진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 자체가 그렇게 지금 이제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전 자체가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없고 전투요원과 비전 전투요원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이제 안고 있는 데다가 현대 사회 굉장히 위험한 시설들이 많아서 네. 폭탄만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폭탄으로 인해서 파괴될 그 시설들이 과연 어떤 성격이냐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이제 그래서 항상 방공망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중요성을 갖게 된 거고. 제가 좀 말을 보태자면 이거 19세기 이전 정근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잦았습니다. 전쟁이 잦은 대신에 자주 일어났지만 전쟁의 피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예. 20세기 이후의 전쟁에서는 드문드문 일어나는데 한 번 일어나면은 정말로 대규모로 일어나서 뭐 죽어나가는 사람의 수가 예.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단위다. 수백만 명 단위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전쟁은 피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인간의 탐욕이 전쟁을 계속 부릴 것 같아요. 평화의 시대가 끝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조금 이게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20세기의 그 전반기에 큰 전쟁을 두 번 겪지 않습니까? 네, 세계 1차.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여파 속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서 사실은 뭐 그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전화에 휩싸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역설적으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냉전이 그 벌어졌는데 물론 그 제3세계에서도 전쟁이 계속 있었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전쟁이 좀 잠잠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평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냉전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의 공포를 상대적으로 적게 느꼈던 것인데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흐름이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냉전 시대 때보다 더 이제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이제 외교 정치 외교 하시는 분들은 신냉전 시대를 거쳐서 신열전 시대로 돌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기 체계나 이제 살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전쟁사 자체가 전쟁의 무슨 무기 체계라든가 전략 전술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전쟁을 겪는 사람들의 심리 연구로까지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낙동강 전선에서 한 2달 정도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네. 그때 미군 쪽에서 통계로는 그 전투에 참가한 미군의 30%가 정신 이상을 겪었대요. 아이고. 미군의 30%가 정신 이상을 겪어서 도쿄로 수송됐다고 그러고 게다가 이제 이 미군들은 상당수는 2차 대전 참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었어요. 전쟁을 겪었는데도 정신 이상을 겪을 정도로 한국의 지형지세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대요. 산에 나무가 없어서 서로 빤히 쳐다보면서 총질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공포스러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국군 중에는 정신질환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없는 이유가 정신과 의사가 없었거든요. 네네. 분석하거나 조사를 안 했어요. 조사를 할 수 미군들의 이제 기록이나 증언들을 보면 한국군들이 거의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렇겠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특히 포로 학대가 워낙 심해서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그 귀한 미군들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한국군이 관리를 못했어요. 한국군이 정신 이상인 사람이 많다고 미군이 판단을 해서 그건 미군이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미군이 관리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탄 증후군. 이라고 해서 일반 민간인들도 이 폭격의 공포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폭격은 아까 뭐 제공권을 미군이 장악했는데 미군이 폭격을 하면서도 오폭이라고 하는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나잖아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역이 주된 폭격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1.4 후퇴 이후에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서울역 그
기차 레일을 이용한 이제 물자 수송을 막으려고 서울역 가까운 쪽은 완전히 폐허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 지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한 병에 걸렸었는데 우리는 워낙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런 걸 치료하거나 할 수가 없었죠. 예. 그 정신적 좀 후유증이랄까요? 유산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예. 그 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그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 그리고 이런 곳에서 살다 보면 전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전쟁 영화란 게 대개 보면은 뭐 전쟁 영웅 그리고 뭐 특공대 몇 명이서 뭐 네. 수백 수천 명을 물리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식의 전쟁은 완전히 그 실제와는 되게 말하기에 거리가 정말 멉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쟁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내면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고 그 뒤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람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쟁 영화를 보면서 실제 전쟁을 유추하거나 상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2차 대전 관련 영화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다양한 이제 뭐 베트남전 관련 걸프전 영화라든가 걸프전 영화라든가 계속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요즘 세대들은 완전히 비디오 디지털 세대잖아요. 그렇죠. 시각 정보를 보다 보니까 그 관점에 지금 이제 그 물든 그래서 이제 전쟁을 게임으로 생각하는 네. 이런 경향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는 이제 전쟁 불사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김주리님께서 전쟁만큼 비참하고 잔혹한 것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단 낫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막 전쟁 불사 먼저 선제 타격 그리고 뭐 압도적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틀 전에 새벽에 이 경계 경보를 보고 국민들이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많아요. 절대 전쟁 힘의 대결로 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요. 누구나 다 지는데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파탄나지 않습니까? 파탄이 아니죠. 그냥 파멸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한 그 정치의 연장이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전쟁 특히 그 핵을 동원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정치의 종말 더 나아가서 인류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나중에 후세 역사가들이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 좀 굉장한 모순을 느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문화재 주변 고층 건물 허가 또 이제 재건축 60층 뭐 70층 허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쟁 위협은 또 한편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예. 공습 경보가 경기 경보가 울리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 대다수가 자기 집 한 채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예. 그리고 70층짜리 60층짜리 짓고 들어가려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시에 9.11 테러로 인해서 그 미국 그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됐을 때 그 고층 건물이 과연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예. 분명히 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미사일 폭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층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위협 국가에서는 정말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어요. 전쟁 네. 위협을 느끼거나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또 그 도시 자체를 고층화하고 기계화 첨단화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굉장히 전쟁에 취약하게 만드는 이런 시도들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모순된 상황 속에서 모순된 인식을 갖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좀 말을 보태겠습니다. 이게 그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이 시가지의 면적이 사실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시가지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초등학생 때 외갓집에 간다고 하면 그 서울 조금만 지나면 이제 논밭이 나왔는데 지금 수원까지 다 시가지인 셈이거든요. 근데 가장 뭐랄까요 치열하고 잔인무도한 전투 형태가 바로 시가전입니다. 예, 시가전이 필연적으로
수밖에 없고 시가전이 주된 21세기 전쟁의 형태가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전쟁의 어떤 참혹함이 더 심해질 것이고요. 끔찍한 얘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쟁 지도자들이 그 시가전이 벌어지면 민간인을 다 소개하고 후퇴하고 전쟁을 할 것 같지만 아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을 최대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전쟁 승리이기 때문에 대개의 전쟁 지도자들은 그런 시가전이 벌어지면 민간인 후퇴를 허용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 그 사망이 극단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요. 예. 이제 국방부 관계자인지 군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 일산을 서울을 보호하기 위한 네. 차단막으로 쓰겠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일산 시민들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좀 두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는데 왜 또 다른 전쟁을 못 겪을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보면. 근데 어떤 보수 신문의 어떤 논설위원은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시간만 참아주면 며칠만 참아주면 통일된다. 예, 우리 군이 가서 괴멸시킨다. 미군이 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6.25 당시 서울 시민들은 먹을 걸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더 걸어 나가면 논밭이 있었어요.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었고요. 땅을 파면 물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예. 근데 지금은 땅을 파도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하철이 다 밑에 깔려 있어서 지하수 수위가 엄청나게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걸어 나간다고 어디 논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3시간 버틸 수 있는 뭐 공기란 그렇다 치더라도 뭐 물, 음식 그리고 전기가스는 제외하더라도 이걸 다 구할 수가 없는데 이 1,000만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다고 해서 앞으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전쟁하고 절대로 비슷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 역사학자 선생님들 모셔다 놓고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좀 다급한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계 경보 발령해 가지고 우리가 대피해야 될 때 피난을 가야 됩니까? 아니 뭘 해야 됩니까? 아니 정부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니 어찌하시오 이런 지침을 줘야 되는데 지침이 없어요 아예. 예. 그러니 역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공군력과 공습으로 적국의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개념이 이제 전략 폭격 개념일 텐데요. 이것을 맨 먼저 실행에 옮긴 나라가 영국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독일을 공습하는데 독일 민간인들이 예. 도시에서 이제 지하로 숨거든요. 예. 그런데 영국군이 그 지하로 숨은 민간인을 죽이는 폭격 기술을 개발해내서 지금 벙커버스터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심 온도가 870도 이상이 되면은 이게 그 자연 발화가 되면서 파이어스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불길이 지하로 스며 들어가서 네. 거기 있는 민간인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예. 함부르크 출신으로 전쟁터에 나간 젊은 남성의 사망률보다 후방에 남은 도시에 남은 그 민간인들의 사망률이 더 높았던 거예요. 예. 70년대까지만 해도 단독주택들은 대개 지하실 관 같은 것을 두고 방공호 예. 역할을 하게 만들었어요. 예. 일제강점기에도 서울 곳곳에 방공호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예. 그 공습에 대비해서 방공호에 숨어라라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지하철역이 방공호 구실을 하는 거라고 이제 알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면 지하철역으로 대피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지하철역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그게 가고 싶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국 지하철의 기피로는 폭탄의 피해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하철이 폭격을 무너져 버리면 그 안에서 예. 완전히 갇혀 죽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아까 엊그제 경계 경보 봤을 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진짜 전쟁이 네. 일어난다면 움직일 데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니까 일단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는데 네. 지하철역으로 갈 수도 없고. 아니 고층에 사는 예. 사람들은 일단은 내려가야겠죠. 일단은 내려가야죠. 근데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피하라는 거냐. 이제 대피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피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화가 나죠. 참. 상황에 대해서.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화가 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평화와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공습과 지금 전쟁을 얘기해야 되고 대비해야 됩니다. 김재웅님께서 대피는 무슨 그냥 소중한 사람 목소리나 한번 더 듣고 그냥 그래야겠어요 얘기하는데 정말 사랑해 하고 가족들한테 가겠다 기차표를 끊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시대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근데 사실은 그 북한이 이미 미사일을 발사체를 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일본한테 어디로 쏜다고 알려줬어요. 예고한 상황이어서 사실 불필요한 일이긴 했었는데 다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십 년 만에 우리가 아직도 휴전 국가구나. 예. 아직도 전쟁 위협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구나. 예. 이걸 깨닫게 했다는 정도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민감한 얘기인데 결국은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권력자들일 텐데요. 권력자들이 전쟁을 막는 방편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동맹입니다. 강력한 동맹을 구해서 집단 안보 체제를 형성하면은 그 전쟁이 억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 집단 안보를 통한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한 그 전쟁 억지가 들여먹히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전쟁을 부르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전쟁이 내 전쟁이 되는 맞습니다.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동맹 자체가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이 일부분만의 진실이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죠. 평화가 답인데 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형제끼리 지금 나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찌 대화, 평화, 통일 얘기는 없고 대결, 전쟁 이런 얘기만 나와서 좀 슬픈데요. 아무튼 슬픈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네, 무서운데요. 네, 아무튼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전호영 교수님, 유한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